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뒤늦은 육아로 인해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루틴하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글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블로그에 작성했던 소년법 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에 앞서서 소년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4조의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 범죄소년, 2호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3호 우범소년. 이 독특한데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위헌이겠지만 이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범소년 중에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격이 있는 것, 이런 좀 다소 추상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법 제4조 3항에는 보호자, 학교장, 보호관찰 소장 등이 이 소년부에 통고 처분을 할 수 있고, 또 4조 2항에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또 49조 2항 등에는 검사, 법원도 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사와 심리에 대해서는 독특한 것이 이 보호소년에 대한 변호인을 보조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 10세 이상의 보호소년도 직접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를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호수가 증가될수록 강도 높은 처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초범의 경우에는 1호부터 3호 처분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초범의 경우에도 형량이 무겁거나 재질이 나쁜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처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범인 경우에는 이 죄질을 불문하고 요즘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호가 보호자에게 가무위탁입니다. 이 보호자가 이 보호소년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이나 환경, 그간의 어떤 가정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보호소년과의 보호자의 관계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겠죠. 통상적으로 부모들이 이 교육자거나 아주 가정 환경이 좋은 경우에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처벌 수위가 낮은 초범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고요. 4호는 단기보호관찰, 5호는 장기보호관찰입니다. 이 소년법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1호 처분, 2호 처분 이런 것들 말씀하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8호부터는 좀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단기는 6개월 이하고요. 장기는 2년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경향이 있고요.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 불문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어떤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판사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많이 보내고요. 이 재범 3범 이상인 경우에는 이 보호관찰이 반드시 거의 항상 병과되는 경향이 있고, 이 모든 처분들이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13세 소년이 이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자전거를 대해서 경비 아저씨께 주인 없는 자전거이라는 확인을 듣고 그 자전거의 부속을 분해해 가서 이 도난 신고를 당해서 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송치서에는 도난 혐의만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년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 이런 절차가 없어서 저는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까지 함께 이 변호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13세 중학생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저는 이 보호소년에게 타인 재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도 함께 출석해서 못 가르친 부모 탓이다 이런 취지의 또 진술도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은 타인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인식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무죄라고 안 하고 불처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년 사건은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호통판사가 다소 원님 재판식으로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처분 결정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년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건의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정황뿐만이 아니라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변론을 해야 최상의 이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소년 사건도 많이 변호를 했거든요. 예, 잘 변호해줘서 낮은 처분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예상되는 처분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재범, 산범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뭐 변호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